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9월 중순이 되면서 바람의 온도가 조금은 달라졌지요. 이맘때가 되면 슬슬 각 지역의 가을 먹거리 축제가 떠오르는데요. 올가을 축제들 많이들 예상하시겠지만 대부분 비대면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의 대표 행사인 횡성한우축제, 이 다음 달에 온라인으로 열어서요, 네티즌들에게 친숙한 먹방 그리고 한우 요리법을 보여줄 계획이고요. 경북 봉화의 은어축제에 이어서 전북 임실의 김장축제, 경북 문경의 오미자축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 특산물을 사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라도 열면은 다행이지만 축제가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가을하면 떠오르는 전어축제가 지금 많이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대기업이 산지와 협약을 맺고 이 전어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어민들의 시름을 더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무엇도 이제 예전과 같을 수 없는 요즘 지역 축제들도 생존법을 고민하고 한편으로는 상생하면서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이 가을 코로나 시대의 축제에 담긴 새로운 즐거움 그리고 애환까지도 많은 분들이 좀 나누고 알아봐주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요. 또 써니스카이님 들어와 주셔서 인사 건네주셨네요. 그리고 카르마 극복님께서 정성을 다하는 KBS의 정용실 뉴스 브런치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기운이 부쩍 나네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안 그래도 이래저래 힘든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이 힘든데 네. 전어 얘기를 하시니까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그러는데 전어가 가을보다는 초가을 이때가 제일 맛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한번 좀 드셔보셔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숙제를 주시네.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정성이라는 마음을 들으니까 가슴이 참 찡해지네요. 아마 정성이라는 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 부모님, 맞아요. 어머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추석에는 또 안 뵙는 게 오히려 효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송문희 박사님이 지난번에 정답을 주셨습니다. 혹시 밀어서 못 가게 되면 용돈을 두둑히 드려라. 그래서 요즘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모으셔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좀 중요한 뉴스네요. 좀 자세히 좀 다뤄보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어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현재 개정안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인지 정리를 좀 해보죠.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법이 마련됐으니까 이미 다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작년 말에 통과를 했죠. 예, 예. 이제 공수처 설치법은 사실은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이 돼요. 네. 그런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초대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돼야지 조직이 가동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 네. 공수처장을 또 우리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뭐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려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위원회가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네.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당연직 3명,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이 자리에 맞는 사람들로 고정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에서 4명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2명은 여당목, 2명은 교섭단체가 되어 있는 야당목. 현재 적용하자면 국민의힘이 여기 담깁니다. 네. 그러니까 7명 중에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근데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에서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요. 7명 중에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당 목소리가. 1명이라든가 2명이 절대 반대한다. 그럼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자,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좀 다른 것이 뭐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공수처 설치법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네.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야당에서 위원도 추천 안 하고 있다. 이거 직무유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이 법을 발의했었고 네.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백혜련 의원이 지금 국회 법사위의 여당목 간사입니다. 네.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수처나 뭐 그렇죠. 법무부 관련돼서 여당 간사가 법무부 개정안을 냈다는 것은 여당 내에서 좀 조율이 된 것이 아니겠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 좀 이제 뭐 계속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2달이나 지났는데 왜 안 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간을 정하는 법을 내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 조직법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준용을 해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계 교세 회장,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걷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데드라인을 걸었는데도 만약에 야당에서 안 해주면 네. 야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계속 늘어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한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냐면은 50일 이내에 추천을 한 날로부터 그렇죠. 이제 아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장에 네. 대해서 이제 가동이 됐을 경우에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다 완료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너무 느리지 말아라. 그리고 야당이 계속 안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네.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여당의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좀 반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물론 이제 양측의 원내대표 합의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특별 감찰관 임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받아라. 또 북한 인권재난 문제가 있는데 특별 감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어떤 비리, 친인척 문제의 비리를 차단하자는 취지인데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인데 여당에서 이걸 안 했다. 이거부터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정치적 해석이 나뉘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럼 둘 다 같이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제까지 여당이 안 한 것부터 먼저 해라라는 논의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서는 또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민주당의 법안 발의 움직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놓칠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여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7월 15일부터 시행은 됐지만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원인에는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 이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초조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했듯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추천을 안 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네.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공수처의 객관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강행을 한다면
야당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임대차 3법 봤듯이 지금 뭐 어쨌든 힘적으로 수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네. 두 가지로 나뉘겠죠. 첫째는 공수처를 강행을 했을 때 일부 여론은 정부 여당이 너무 수적 우세만 믿고 힘 자랑하고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야? 독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여론은 그러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다. 지금 여당에.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의 힘을 국민의 힘을 가지고 검찰개혁 제대로 해라. 그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 아니었느냐. 예. 지금까지 뭘 했느냐. 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국에서 이 공수처를 만약에 강행을 한다 이랬을 때 여야 간의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간다면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의 묘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아까 네. 말씀하셨던 협상이 가능할까요? 아까 특별감찰관 예.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거로 될까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빼고 특별감찰관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본다면은 네. 야당의 입장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부터 비어 있다. 왜 비어 놓느냐? 이거 빨리 만들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당의 입장은 특별감찰관하고 공수처가 업무가 겹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이 김태년 대표가 그러면 우리 특별감찰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동시에 하자는 거죠. 근데 야당은 특별감찰관 혹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어떠냐라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수처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 후보 추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 선후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을 해서 그냥 동시에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밀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간순간 국회 상황이 뭐 모두 사실은 생중계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과는 한쪽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양쪽 대변인하고 그럼요. 뭐 다 원내대표단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 보통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협상을 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뭐 시끄럽겠죠.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면은 국정감사 시즌이 됩니다. 네. 국정감사 끝나면 또 예산안 처리돼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협상도 안 되고 결과물도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뭐 대통령이든 뭐 판사든 검사든 공수처든 특별감찰관이든 취지는 비슷하거든요. 그 취지를 살리려면 양쪽이 다시 제대로 된 협상을 하든 원래 협상을 통과시키든 동시에 하든 해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야 어떤 범위이든 우리가 늘 문제를 제기해왔고 수십 년간 반복돼 왔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든 수사든 근거가 마련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두 번째로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통합당 시절에 굉장히 히트를 친 작품이 있었죠.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당시에도 평가를 나는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굉장히 신선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사실 야당의 법사위원들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나 법사위 야당 의원들하고 여당 의원들하고 대치에 있어서 양측의 갈등이 자꾸 부각되지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묻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지층이 나눠서. 예. 그러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층의 호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그냥 계속 안 하고 우리 이거 해줘야 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무엇이 공수처장, 문제인지, 뭘 동의할 수 공수처장. 없는지. 그렇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런 문제인 건지 이걸 예. 구체적으로 짚고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야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여론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네. 주고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니까 이거를 잘 추천해서 하고 특별감찰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안 그래도 정권 말기로 가면
되면서 아무래도 공직 사회가 뭐 누수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줄서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공직 기관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도 특별감찰관 자리는 더 이상 비워둘 수는 없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것이 2014년에 아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여당이 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나름대로 잘했어요. 예.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견제하는 역할도 했고 그런데 2016년에 사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중립적인 인사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함으로써 정권 말기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막아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16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비어있는 사퇴 수리를 공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는 국정원으로 가셨죠. 그렇군요. 그분. 네. 자,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어떻게 협력을 하게 될지, 협상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던 내용인데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지금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처음으로 형사처벌 지금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지금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경찰 수사라든가 뭐 기소 의견 송치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 예전에도 뭐 폭우로 지하차도나 터널에서 침수가 돼서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는 있습니다. 국가를 그런데 대상으로. 네, 그러나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들어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형사상 처벌 대상이 지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물론 아직 검찰이 어떻게 할지 판결이 남았습니다만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3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과연 이게 천재지변상의 문제라고 볼 수 인재인 있느냐. 부분이 있느냐. 그렇죠. 예. 인재가 있느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게 물이 차면은 자동으로 진입금지 알림을 딱 푸시를 전광판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나 있었다. 그러니까 안 떴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네. 돼 있었으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겠느냐 논란이 됐었었고 그다음에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해야 될 매뉴얼상에 따라서 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수사 결과상 보면 변성한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혐의로 예. 그리고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이 변성한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요, 그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이 7월 23일 예. 밤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받고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라는 거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저녁을 먹은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는 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귀가에서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매뉴얼상 봤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하는 지휘자의 책임을 안 했다는 비판이 일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이런 부분을 본 것으로 보고요. 네. 동구의 부구청장이라든가 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했느냐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부산시와 동구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하지 않아 놓고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검찰은 또 경찰 조사 드러났다. 이거 어쨌든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앞으로 예. 봐야겠죠. 진실은 또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사가 재해 사고 때 공무원의 주의 의무 법적 책임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해 사고라는 게 이제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지자체의 책임 또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좀 되게끔 강화하는 계기 이런 게 될 수 있으리라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천재는 뭐 피할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주요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공무원 개인이 직접 배상 책임을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는 네.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수사에서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경찰이 일단 수사 기록만 10,000페이지가 넘게 지금 수사를 했다고 하는 걸 네. 보면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공무원 개인의 어떤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직무유기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직무유기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그냥 뭔가 방치하는 것, 좀 게으른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법적으로는 매우 엄격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일단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공무원이 뭐 태만, 게으르거나 좀 당황하거나 착각 등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 직무유기죄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아마 적극적 고의적으로 아마 해당 공무원들이 회피를 했느냐라고 들어간다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아마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들어가더라도 이 업무와 관련된 추상적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 직접적인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평론가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 촘촘하게 있는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네. 숙지를 하고 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게 법적 의무인지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차도 사망자 유족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번 참사로 하위 공무원 몇 명이 처벌되는 걸 원치 않는다. 고위 공무원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다 책임을 다한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라든가 그렇죠. 경찰관은 지금 불기소 의견이죠. 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런 부분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방관들이 적극적인 구조를 했지만 실패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공무원들만 다 책임지라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기소 의견 송치까지 가게 된 거는 시설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지금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전 이제 이 평론할 때 제가 아픈 교훈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우리가 어떤 재난을 겪고 인명 사망까지 간 이후에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일어났는지를 잘 봐야지 반복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처벌이 중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좀 점검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스템 자원에서 좀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좀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네. 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아까 참사 당시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4명하고 경찰관 3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됐었어요. 근데 결국 불기소 의견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소방관들이 그 구조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거의 2m 되는 물속에 들어가서 구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더 뉴스를 좀 살펴보죠. 이제 조두순 출소까지 석 달도 안 남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 관련된 소식을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는 윤하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을 긴급 제정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과연 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지금 조두순 아동성범죄자 출소일이 12월 13일로 다가왔는데 네. 국민들도 물론 불안합니다만 거주를 하겠다는 안산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윤하섭 안산시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추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 사안을 보냈어요. 출소가 임박했는데 지금 그 조두순 신변에 대해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뿐만 아니라 74만 안산 시민이 매우 불안하니 보호수용법을 좀 제정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보호수용법이 무엇이냐.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하고 나서도 사회와 좀 격리될 필요가 있다. 보호수용시설에 따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인데 네. 이것이 2014년 9월에 이제 입법 예고되었었다가 실제로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조두순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보호관찰관을 1대1로 붙인다든지 뭐 신상 공개를 한다든지 예. 일정 거리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원천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따로 별도로 감금이
격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안산시에서는 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이게 왜 도대체 안 됐을까 살펴보니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 2014년 7월에 법무부에서 보호수용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법원 판결에 따라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또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법안이 발의됐을 경우에 또는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야 국회에서 사실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만약 이걸 추진한다면 기존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됐었고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해야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주장하는 이면에는 그동안 불안함이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재범의 비율도 높고 실질적인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유야무야 국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건 전에 미미 강간 및 살인 전과가 있었는데 예. 당시 법원이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자발찌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격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데 많은 부분이 동의할 것 같고요. 안산시에서 또 하나 입장문 낸 게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서 피해자에게 대한 2차 피해와 2차 질 권리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함부로 막 언급하는 이런 거를 좀 보도들. 존중을 해달라 네.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가 보완책을 좀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다른 법안들은 잘 빨리빨리 처리를 하길래 100일 남았으니까요. 예, 충분히 시간이 가능할 것 충분할 같아요. 것 같네요.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